올해 신이 되신 우리 시어머니 김은숙과 온 가족이 믿지 못할 일을 저지르셨다. 이제 갓 스물이 된 어린 남자 황미나 결혼을 하신 것이다.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은 곧장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일주일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집안일은커녕 누구에게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이 집의 며느리인 나는 제사를 준비하랴 온갖 잔심부름을 하랴 바쁜 와중에 그 어린 남편이라는 작자의 거만한 태도까지 견뎌내야 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엿새를 참았지만 일회째 되는 날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그리고 그대로 두 사람의 방문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 이름은 매화. 시집 온 지 5년.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온갖 일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어머니가 20살짜리 남자애와 결혼하기로 결정하시던 그날까지의 이야기였다. 온 친척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결혼식 날부터 어머니는 이 3층짜리 단독주택의 공동생활에서 거의 사라지셨다. 일주일 내내 3층 안방은 굳게 잠겨 있었다. 나는 아무리 신물이 나도 할아버님의 제사 준비부터 부엌일까지 도맡아야 했지만 신혼부부는 단 한마디의 관심도 없이 소식이 끊겼다. 오늘 아침 나는 어머니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장볼 목록을 적은 수첩을 들고 사야 할 것들로 머릿속이 복잡했다. 문을 몇 번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어머니, 안에 계세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문에 손을 대고 무언가라도 들어보려 했었다. 슬리퍼 끄는 소리, 커튼 치는 소리, 하다못해 작은 기침 소리라도 좋았지만 그 무엇도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 저 그냥 어머니 뭐 드시고 싶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오늘 할아버님 제사잖아요. 여전히 침묵. 나는 손에 든 종이를 살짝 구기며 용기를 내 조금 더 크게 외쳤다. 어머니, 저 들어갈게요.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내가 막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남편 관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듣기만 해도 그가 절대적으로 어머니 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목소리였다. 그만 어머니 좀 내버려둬. 지금 행복을 누리고 계시잖아. 당신은 이해 못해? 나는 잠시 얼어붙었다가 아래층을 향해 소리쳤다. 할아버님 제사에도 내려오지 못할 정도라고요? 오빠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몇 초 후 계단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다. 관우가 뛰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마치 발에 끓는 물이라도 쏟아진 사람처럼 잔뜩 찡그려져 있었다. 당신은 꼭 그렇게 사사건건 따져야겠어? 어머니가 결혼하신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인데 그게 뭐 대수라고. 나는 그를 눈도 깜빡이지 않고 쳐다봤다.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아래층에 내려와서 식사 안 하셨어요. 전부 제가 방으로 날라다 드렸고요. 전화 한 통 관심 한 번 없으셨어요. 오빠는 이게 정상으로 보이면 저도 참 오빠가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관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또렷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의 행복을 응원해주진 못할 망정 방해는 하지 말아야지. 나는 웃었다. 즐거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웃음이었다. 아,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거군요. 시어머니가 괜찮으신지, 뭐 드시고 싶으신 건 없는지, 그리고 할아버님 제사에 참석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는 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해. 그가 내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시선은 굳게 닫힌 문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아니요. 감히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냥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예전에 제가 사이즈 약간 다른 슬리퍼 한 켤레 사왔다고 그렇게 야단을 맞았는데 지금 어머니가 자기 손주뻘 남자랑 결혼해서 일주일 내내 방에 틀어박혀 있는 건 행복을 누리는 게 되는 건지요. 관우가 획 돌아서며 쏘아붙였다. 그만 좀 해. 옛날 얘기는 왜 자꾸 꺼내? 지난 일은 지난 일이잖아. 이제 당신도 좀 마음 넓게 먹고 살면 안 돼?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목구멍에 걸린 울분을 삼켰다. 시어머니의 새 남편이 들어온 날부터 이 3층짜리 집은 압력솥으로 변해버렸다. 단지 그 압력에 짓눌리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라는 점만 빼면 말이다. 그날 오후 막 집안 청소를 끝냈을 때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인사도 없이 여전히 차갑고 익숙한 그 목소리 톤이었다. 매화야, 시장 가서 해산물 좀 사오너라. 크고 싱싱한 놈으로 사와야 한다. 알았지. 나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일주일 내내 이런 명령조의 말투에는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할아버님 제삿날이었고 더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 없었다. 어머니, 계속 안 내려오실 거예요? 오늘 할아버님 제사인데요.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비웃더니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다. 이제 내 행복을 좀 즐기겠다는데 제사가 다 뭐냐. 너희가 알아서 해. 나는 눈을 깜빡이며 깊은 숨을 다시 들이마셨다. 당연히 저희가 알아서 하죠. 전 그냥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걱정은 무슨, 황민이가 네 남편보다 나를 훨씬 더 잘 챙겨주니까. 나는 남은 한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따끔거렸지만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나는 조용히 다시 물었다. 시장은 다녀올게요. 하지만 내일은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실 수 있을까요? 딱 한 끼만이라도요. 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빠르고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 돼. 내일은 나랑 황민이 볼 일이 있어. 보약도 좀 더 사오고. 무슨 말인지 알지? 나는 전화기를 식탁에 내려놓고 몇 초간 우두커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숨막히게 답답했다. 예전에 내가 슬립 원피스를 입었다고 해프다고 하시고 차를 내오는 방식이 예의에 어긋난다며 타박하시던 분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그분이 세상 모든 것과 상관없다는 듯이 살고 계셨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나와 관우, 그리고 두 아이 민준이와 서아만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빠, 어머니께 식사하러 내려오시라고 전화라도 한번 해보지 그랬어요. 관우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한마디 던졌다. 됐어. 그냥 둬. 드시고 싶으신 대로 하시겠지. 당신은 왜 자꾸 끼어들려고 해?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삼켰다. 문제는 어떻게 사시느냐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가족 전체를, 심지어 할아버님 제사까지 등지고 계시잖아요. 자식으로서의 책임감도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어두워졌다. 질투하는 거지? 어머니가 행복해 보이니까 배 아픈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었다. 실소가 터져나왔다. 목소리는 쓰디썼다. 세상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질투를 한다고요? 젊은 남자랑 결혼한 시어머니를요? 그만해. 어머니가 누구랑 결혼하든 그건 어머니 사생활이야.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면 된 거지. 관우가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쳤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나는 두 손으로 식탁을 짚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사람이 어머니를 왜 사랑하는지 오빠는 알아요? 그게 애정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집 때문일까요? 그의 얼굴이 굳어지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아무 뜻 없어요. 하지만 모든 책임을 제게 떠넘기지 마세요. 어머니가 결혼하신 날부터 전 이 집의 가정부나 다름없었어요. 잔심부름에, 무시해. 심지어 오빠한테까지 남처럼 구박받았다고요. 그날 밤 온 집안에 불이 꺼졌을 때 나는 3층 시어머니 방문 앞에 서 있었다. 문손잡이에 얹은 내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니 아직 주무시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이 집 누구도 어머니가 그 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갈게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단지 에어컨이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는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나는 문에 조심스럽게 귀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결혼식 날 보았던 황민의 눈빛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 눈빛에는 애정이 없었다. 그것은 아주 다른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였다. 나는 침을 삼키고 문손잡이를 살짝 쥐었다. 지금 이 문을 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의 방문은 잠겨있지 않았다. 내가 떨리는 손으로 손잡이를 돌리자 문이 열렸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찔러 순간 현기증이 났다. 아래층에서 피우던 향 냄새마저 압도할 정도로 지독했다. 값싼 향수와 담배 연기, 그리고 너무 오래 닫혀있던 방이 퀴퀴한 습기가 뒤섞인 냄새였다.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에 눈이 익숙해졌다. 에어컨은 최대 출력으로 돌아가며 차가운 바람을 내 얼굴에 뿜어댔지만 시어머니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파리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쳤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땀을 왜 이렇게 많이 흘리세요? 어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획 돌아섰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갈라진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나가! 어머니의 손이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다. 내 시선을 피하는 모습이 마치 행복에 겨운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 같았다.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목소리는 걱정과 분노로 떨렸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대답을 듣기도 전에 욕실에서 물소리가 멎고 문이 벌컥 열렸다. 황민이 걸어 나왔다. 허리에 수건 한 장만 달랑 두른 채였다. 그는 조금도 부끄러워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다. 그의 눈은 마치 우스운 구경거리라도 보는 듯 나를 훑었다. 누군가 했네. 효심 지극한 며느리 나셨어? 어른들 방에 들어올 땐 노크도 안 하나? 나는 목이 메어 곧바로 대꾸했다. 노크했는데 어머니가 대답이 없으셨어요.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황민이 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거만하게 늘어졌다. 걱정? 아니면 남의 침 실력 보는 취미라도 있나?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는 주먹을 쥐고 그를 노려봤다. 말 조심하시죠. 그가 비웃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목소리는 점점 더 뻔뻔해졌다. 당신이 이 집 며느리라고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이 집에서는 내가 이 집 사모님 남편이야. 알겠어? 나는 시어머니를 돌아봤다. 어머니가 반응해 주길, 적어도 내 편을 들어주시길 바랐다. 어머니, 저 사람이 저한테 저렇게 말하는데 가만히 계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 시선을 피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매화야, 내가 말했잖니. 내 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나는 망연자실했다. 이 방 어디에도 행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어머니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두 손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다음 날 저녁 식탁에는 또다시 나와 관우뿐이었다. 나는 그에게 생선 한 조각을 집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오빠, 먹어요. 아까부터 불렀는데 그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됐어. 입맛 없네. 나는 흰쌀밥이 담긴 밥그릇을 빤히 쳐다보며 씁쓸하게 내뱉었다. 어머니가 배부르시니 오빠도 먹을 필요가 없어진 건 아니고요. 관우가 움찔하며 나를 쏘아봤다. 말하는 본세하고는 아직도 어머니 비꼬는 거야? 나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차가웠다. 비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일주일 내내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고 오빠는 그런 어머니만 감싸고 돌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 집 며느리인지 아니면 가정부인지.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였다. 내 방에 와서 빨랫감 가져가라. 황민이 옷에 뭐 묻은 거 있으니 깨끗하게 빨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관우에게 보여줬다. 이것 좀 봐요. 그는 힐끗 쳐다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게 뭐? 어머니랑 어머니 남편 옷인데 당신이 빠는 게 당연하지? 실소가 터져나왔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지금 농담하는 거예요? 제가 오빠의 새아버지까지 수발드는 하녀가 되길 바라는 거냐고요? 관우가 젓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리쳤다.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다. 적당히 해. 그따위 말투로 말하지 마. 당신은 질투밖에 할 줄 모르잖아.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관우가 나더러 질투를 한단다. 시어머니 돈으로 먹고 사는 어린애한테. 다음 날 아침 내가 2층 복도를 무릎 꿇고 닫고 있을 때 3층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슬리퍼가 바닥에 질질 끌리는 소리와 함께 계단으로 내려왔다. 황민이 내 앞에 나타났다. 구겨진 민소매 티셔츠에 헐렁한 잠옷바지 차림이었다. 입으로는 껌을 질겅질겅 씹는 모습이 마치 동네 길거리 카페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한마디 던졌다. 깨끗하게 좀 닦지. 집골이 이게 뭐야? 먼지투성이잖아. 더러워서 사람 살겠나. 나는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저는 이 집 며느리지 청소 직원이 아니에요. 나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황미는 비웃으며 유유히 1층으로 내려갔다. 몇 분 후 그는 거실 소파에 벌러덩 누워 다리를 꼬고 팔걸이에 팔을 걸친 채 손가락을 튕겼다. 어이, 커피 한 잔 타와. 얼음은 빼고. 나는 일어서서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짧게 대답했다. 당신 시중들 만큼 한가하지 않아요. 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목소리는 느릿했다.
그럼 당신 시어머니 내려오시라고 해서 그 말 그대로 해보시지. 그럴 배짱은 있고?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더 이상 싸울 가치도 없었다. 나는 그의 도발적인 시선을 등지고 주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잠시 후 빨래를 널러 3층에 올라갔다. 시어머니 방을 지나치는데 어머니가 넋놓고 앉아 계셨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는 산발이었으며 눈은 갓 울고 난 사람처럼 퉁퉁 부어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심호흡을 한 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머니, 저 사람이 집안 사람들한테 저렇게 행동하는데 계속 내버려 두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고개도 들지 않았다. 목소리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매화야, 나 너무 피곤하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다가가 물잔을 탁자에 내려놓고 몸을 숙여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어머니, 전 남이 아니에요. 어머니 며느리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구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어머니도 아셔야 해요. 그 사람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물잔을 꽉 쥐었다. 갑자기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만해. 듣기 싫어. 황민이는 날 사랑해. 넌 그냥 질투하는 것뿐이야. 나는 망연자실했다. 어머니가 황민을 감싸서가 아니었다. 붉게 충혈된 어머니의 눈, 갈라진 목소리 때문이었다. 한때 그토록 예리하고 단호했던 여인이 이제는 가련할 정도로 연약한 한마디를 내뱉는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날 밤 새벽 3시쯤 되었을까? 위층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처음에는 작은 바스락거림이었는데 이내 흐느끼는 듯한 목이 메어 끊어지는 듯한 소리로 변했다. 나는 방을 나와 2층 복도에 섰다. 3층에서 새어나오는 누런 불빛이 계단을 비추고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어머니 방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 나는 계단 옆 벽에 몸을 숨겼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들렸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뭘 더 원해요.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무언가 말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다. 제발 그거 보내지 말아줘요. 난 감당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거의 울먹이며 대답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는 몸을 돌려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난간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조용히 닫고 등에 기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숟가락 위치 하나 틀렸다고 나를 그토록 엄하게 꾸짖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애원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황민과 시어머니가 외출했을 때 나는 그들의 침실을 정리했다. 베개 밑에서 딱딱한 물체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몸을 숙여주어 보니 매끈한 검은색 USB였다. 순간 망설였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강하게 외쳤다. 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알아야만 한다고. 나는 책상에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이 켜지며 날짜와 시간별로 정리된 동영상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붙잡고서야 겨우 마우스 커서를 안정시킬 수 있었다. 짧은 영상 하나를 클릭했다. 소리가 터져나오고 화면에 나타난 영상은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시어머니와 황민의 사적인 장면이었다. 하지만 나를 소름 끼치게 한 것은 그 치욕적인 영상 자체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도전적인 미소를 짓는 황민의 얼굴이었다. 나는 목이 메어 속삭였다. 세상에, 일부러 찍은 거였어.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한밤중에 들었던 떨리는 목소리, 애원하는 소리, 시어머니의 겁에 질린 눈빛. 어머니는 행복한 게 아니었다. 통제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오후 황민이 집에 돌아왔다. 그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고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며 내 옆을 지나갔다. 그의 목소리는 오만했다. 어이, 내가 방에 둔 빨랫감은 빨았나? 아니면 또 몰래 수상한 짓이라도 하고 있었어? 나는 들고 있던 수첩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내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생각이에요? 그 USB 내가 다 봤어요. 황민은 순간 멈칫했다. 그의 눈에 스친 놀라움은 금세 경멸로 바뀌었다. 그는 비웃으며 다가왔다.
그래? 봤다고? 봤으면 어쩔 건데? 뭐, 온 가족 불러서 다 같이 구경이라도 하게? 나는 이를 악물고 쏘아붙였다. 미친 거 아니에요? 몰래 찍어서 뭘 어쩌려고요? 황민이 입꼬리를 올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준비된 대답이라도 하듯 매끄러웠다. 당신 어머니가 내 말을 잘 듣게 만들려고. 그뿐이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당연한 일처럼 자신만만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드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난간을 꽉 붙잡고 있었다. 몸이 가늘게 떨렸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매화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황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이 시큰거렸다. 어머니, 제가 다 봤어요. 어머니가 자발적으로 이런 상황을 견디고 계실 리가 없어요. 협박당하고 계신 거 알아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황민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이 사이로 새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만해. 한마디만 더 짓거리면 네 시어머니가 어떤 여자인지 온 동네가 다 알게 될 줄 알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서서 눈을 질끈 감았다. 입술이 소리 없이 떨렸다. 황미는 승자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봤다. 마치 모든 것을 손에 쥔 것처럼.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황민의 협박이 끝나자마자 나는 빠르게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의 손은 피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차갑고 떨렸다. 나는 어머니를 보며 목이 메었지만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니, 저 다 알아요. 왜 저 사람한테 통제당하고 계세요? 왜 이런 굴욕을 참으세요? 시어머니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내 손을 뿌리쳤다. 나를 쏘아보던 눈은 이내 바닥으로 떨어졌다. 목소리는 갈라졌다. 매화야, 넌 이해 못해. 그 영상이 퍼지면 내가 무슨 낯으로 살아. 차라리 저 사람 말을 듣는 게 나아. 나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한때 그토록 강하고 내게 한마디 한마디 날카롭게 굴던 분이 어떻게 자신보다 30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조종당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침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되물었다. 저 사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굴복할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요. 모르시겠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쳤다. 마치 공포가 분노로 변한 것 같았다. 입 닥쳐. 너의 그 쓸데없는 참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거잖아.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울음을 삼켰다. 눈물이 눈가를 적셨지만 나는 기어코 말을 이었다. 어머니, 진실을 보고 받아들이는 대신 저 사람 편에 서기로 하신 거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내 시선을 피했다. 마치 내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현관문이 열리고 퇴근한 관우가 들어섰다. 그는 들어서자마자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야? 나는 더 기다리지 않았다.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다. 마침 잘 왔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황민이 어머니 동영상을 찍어서 협박하고 있어요. 관우는 멈칫했다.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당신 또 무슨 헛소리야? 그만 좀 해? 이젠 하다 이야기를 지어내?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보였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매화야, 사람 누명 씌우지 마라. 그 말을 듣자마자 관우는 즉시 어머니 말 잘 듣는 착한 아들 모드로 전환했다. 그는 황민 쪽으로 다가가 그를 가로막고 섰다. 마치 가족을 감싸는 아들처럼 간절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제 아내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겠다. 약속했던 내 남편이 지금 저 뻔뻔한 자를 감싸고 있었다. 황미는 팔짱을 낀 채 의자에 기대서서 입꼬리를 비죽이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시어머니는 거실 한가운데 돌처럼 서 있었다. 아무 말도. 뚜렷한 반응도 없었다. 단지 눈을 살짝 깜빡였다가 감을 뿐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릴 인내심 따위는 없었다. 이대로 침묵하면 마지막에 대가를 치를 사람은 시어머니와 우리 가족 모두라는 것을 잘 알았다. 나에겐 법을 아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나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인 리나를 만났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도시 반대편쯤 떨어진 골목 안쪽에 숨겨진 작은 카페에 앉았다. 나는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앉은 뒤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내가 감히 보관할 수 있었던 유일한 복사본이었다. 나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리나를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리나야, 네가 날 도와줘야 해. 내가 지금 아주 위험한 비밀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어머니를 구할 유일한 기회라고 믿어. 리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가져온 개인 노트북에 USB를 꽂고 짧은 영상을 빠르게 열었다. 몇 초 후 그녀는 영상을 닫았다.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목소리가 낮고 느리게 흘러나왔다. 이거 간단한 문제 아니야. 매화야. 이건 협박죄야. 만약 네 시어머니가 증언만 하면 저놈 형사 처벌받을 수 있어.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문제는 어머니가 증언을 안 하시려고 해. 저놈 협박에 완전히 넋이 나가셨어. 영상 속 어머니 눈빛 좀 봐. 고문당하는 사람 같잖아. 리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다. 녹음은 생각해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휴대폰을 숨기거나 마이크를 설치할까 했는데 그놈이 눈치챌까봐 무서워. 워낙 교활한 놈이라. 리나가 미간을 찌푸리더니 가방에서 아주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평범한 검은색 볼펜이었다. 이거 가져가. 초소형 볼펜 녹음기야. 펜 끝을 한 번만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돼. 3시간까지 저장되고 음질도 아주 선명해. 내 시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누르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나는 마치 총이라도 쥔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받았다. 고마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어머니가 이걸 하시게 만드느냐는 거야. 너도 우리 어머니 성격 알잖아. 리나는 나를 잠시 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심리적으로 조종당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대본처럼 적어줄게. 가장 중요한 건 어머니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게 해주고 당신이 입을 열기만 하면 당신 편이 되어줄 사람이 있다는 걸 이해시키는 거야. 나는 고개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다. 눈이 시큰거렸다. 법의 도움을 구하고 친구에게 범죄자처럼 녹음 장비를 부탁하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나는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 집안이 조용해지고 황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며 관우는 막 외출한 참이었다. 나는 뜨거운 차를 쟁반에 담아 3층으로 올라갔다. 방 안은 어두웠고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으며 커튼은 느슨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빛을 등지고 앉아 낡은 실크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먼 곳을 응시하고 계셨다. 나는 다가가 작은 테이블에 차를 내려놓으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따뜻한 차 좀 끓였어요. 한잔하시고 마음 좀 진정하세요. 어머니는 돌아보지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셨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매화야, 그냥 두렴. 목 안 마르다. 나는 맞은편에 앉아 어머니의 등을 똑바로 쳐다봤다. 목마르지 않으신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 두렵고 지치셨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한참 후에야 어머니가 말했다. 넌 이해 못한다. 매화야.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이해해요? 그리고 어머니 원망하지 않아요. 어머니, 만약에 저 사람이 그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 세상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 질문에 어머니가 획 돌아섰다. 눈이 공포로 커졌다. 설마, 그놈이 정말 그런 짓을 할까? 나는 피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을 거예요. 어머니가 그 서류에 서명하시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저 다 알고 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의 부서질 듯 했다. 그래. 그놈 목적은 우리 집 재산이랑 이 빌라 전체라는 거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몸이 가늘게 떨렸다. 잠시 후 신음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매화야. 난 이제 무슨 낯으로. 나는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겨 테이블 끝에 손을 얹었다. 어머니가 일어서지 않으시면 저놈은 다른 사람에게 또 같은 짓을 할 거예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한 건 그놈이라고요.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펜을 꺼내 어머니 손에 쥐어드렸다.
만약 저 사람이 서류에 서명하라고 강요하면 이 펜의 버튼만 누르세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가 직접 저 사람과 맞설 필요 없으니 그가 눈치챌까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봤다. 처음으로 그 눈빛이 나를 밀어내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셨다. 나는 더 말하지 않고 일어섰다. 등 뒤로 문이 닫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방 안에서 한때 오만하게 자신을 세웠던 여인이 이제 조용히 방향을 틀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펜을 꽉 쥔 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어머니는 준비가 되셨다. 그날 밤 나는 2층 계단 옆 커튼 뒤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꽉 쥔 손이 떨렸다. 마음은 불 위에 앉은 듯 초조했다. 작은 녹음펜은 시어머니가 옷주머니에 교묘하게 숨겨두셨다. 시계를 보니 밤 9시가 거의 다 되어갔다. 마룻바닥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황민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숨을 죽이고 위층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방문이 닫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낮고 압박적인 황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생각은 다 했소? 여기 서명하면 이 집은 내 명의가 되는 거고 그럼 당신을 용서해주지. 뒤이은 정적 속에서 어머니가 침 삼키는 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황민 씨, 약속해줘요. 내가 서명하면 그거 다 지워준다고. 그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다. 약속? 참 순진하시네. 당신이 서명하고 나면 당신이 딴짓 못하게 보험으로 더 가지고 있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강요는 안 해. 선택지는 2가지야. 하나, 서명한다. 둘, 내일 아침에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된다. 나는 나도 모르게 입을 막았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지금 내가 나서는 순간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조금만 더, 아주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실에 미리 앉아 있었다. 관우는 막 일어나 잠이 덜 깬 얼굴이었고 시어머니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으셨지만 얼굴에는 지난 며칠간의 피로가 역력했다. 황미는 유유히 계단을 내려왔다. 손에는 휴대폰을 든 채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고 또렷하고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다들 이것 좀 들어주셨으면 해요. 세 사람 모두 나를 돌아봤다. 나는 휴대폰 스피커를 켜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황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여기 서명하면 이 집은 내 명의가 되는 거고 그럼 당신을 용서해주지? 당신이 서명하고 나면 당신이 딴짓 못하게 보험으로 더 가지고 있어야지. 내일 아침이면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될 테니까. 방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관우는 얼어붙은 채 황민을 획 돌아봤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 협박한 거야? 황민이 나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여전히 조금도 동요하지 않는 척했다. 이게 뭔데? 저 여자가 조작한 거잖아. 요즘 세상에 이런 거 편집하는 게 뭐 어렵다고. 나는 그가 말을 잇기 전에 즉시 끊었다. 편집이라고요? 그럼 원본 영상도 추가해 드릴까요? 원본 USB 아직 여기 그대로 있거든요. 황민의 눈빛이 순간 움찔했다. 그가 목소리를 낮게 깔며 으르렁거렸다. 대단하네. 감히 날 함정에 빠뜨려? 나는 일어서서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무도 당신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어요. 당신이 자초한 일은 당신이 책임져야죠. 나는 시어머니를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어머니, 그동안 너무 많이 힘드셨어요. 이제 어머니의 명예를 되찾으실 때예요. 시어머니가 나를 보셨다. 더 이상 예전처럼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매화야, 내 말이 맞다. 고맙다. 그 한마디에 목이 메었지만 지금 약해질 수는 없었다. 아직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나는 황민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여전히 얼굴을 굳힌 채 앉아 있었지만 감히 자리를 뜨지는 못했다.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주어 말했다. 선택지는 2가지예요. 하나, 원본 영상 전부 넘기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사라지세요. 둘, 제가 이 USB와 녹음 파일 그리고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로 갈게요. 황민이 벌떡 일어섰다. 의자 팔걸이를 쥔 손에 힘줄이 돋았다. 너,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여기서 이기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사라져서 우리 어머니가 평온을 되찾으시길 바랄 뿐이에요. 그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더 오래 두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그의 눈을 피했다. 그는 크 하고 한번 비웃더니 휴대폰을 들어 영상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다. 등 뒤로 문이 쾅 닫혔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울음이 터져 나왔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것처럼 어깨가 들썩였다. 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목이 메어 말씀하셨다. 매화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굴었어.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누구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머니 자신을 위해 사셨으면 좋겠어요. 내 뒤에는 관우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은 힘없이 늘어뜨려져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 또한 더 이상 그에게 어떤 말을 바랄 필요도 없었다. 이 싸움은 나 혼자 해낸 것이었고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스스로 일어서서 기댈 곳 없던 한 여인을 지켜냈다. 그날 저녁 나와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희미한 노란 조명이 집 중앙의 나무 탁자를 비추고 있었다. 그 위에는 작은 물건 2개, USB와 볼펜 녹음기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와 한때 적이었으나 이제 같은 전선에 서게 된 두 여인의 조용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폭풍 같은 마음을 안고서 나는 무릎 위에 두 손을 얹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다. 시어머니가 몸을 기울였다. 목소리는 가들고 난 사람처럼 잠겨 있었다. 매화야, 이거 경찰에 제출할 거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할 때는 목소리가 작아졌다. 네, 그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몸을 떨더니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나는 어머니가 그토록 작아 보이는 것을 처음 봤다. 잠시 후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안 된다, 얘야. 그렇게 하면 제발 부탁이다. 난 살아갈 수가 없어. 나는 어머니를 보았다. 손을 살짝 쥐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렸다. 하지만 우리가 고소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붉게 충혈된 눈이 내게 고정되었다. 매화야, 제발 부탁이다. 이미 벌어진 일이야. 내가 그놈을 믿은 게 잘못이지. 내가 감당할게. 하지만 그 영상이 세상에 알려지면 나한테 뭐가 남겠니? 평생. 죽을 때까지 사람들은 그 얘기만 할 거야. 내가 무슨 생각으로 손을 뻗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먼저 잡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 손길은 더 이상 미움받던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잃고 공황에 빠진 한 여인을 향한 다른 한 여인의 손길이었다.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어머니 이해해요. 어머니가 세상의 잔인한 시선까지 감당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출하지 않을게요. 어머니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나는 천천히 일어나 USB와 펜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부르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긴 한숨 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회한과 고마움이 뒤섞인 한숨이었다. 나는 가스레인지를 켰다. 푸른 불꽃이 일렁이며 타올랐다. 나는 USB와 녹음펜을 차례로 불꽃 위에 올렸다. 그것들은 조용히 타들어갔다. 플라스틱이 녹으며 매캐한 냄새가 났고 작은 폭발음이 들렸다. 하지만 나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증거를 없앤 것은 그를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존중하기 때문이었다. 한때 강했던 어머니에게 남은 것은 이제 공포뿐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것,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기로 선택했다. 몇 달이 흘렀다. 집안의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아무도 지난 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훨씬 조용히 지내셨다. 관우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나는 여전히 끼니를 챙기는 주부였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알았다. 그날 아침,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계셨는데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나는 팔을 썰다가 고개를 들고 물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내 앞에 휴대폰을 내미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매화야, 이것 좀 보렴. 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고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화면에는 엄청난 속도로 공유되고 있는 온라인 뉴스 기사가 떠 있었다. 제목이 눈에 띄었다. 21세 청년, 중년 여성 상대 불법 촬영 및 금품 갈취 혐의로 구속, 상습범으로 밝혀져.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첨부된 사진은 그놈이었다. 그 얼굴, 그 눈빛, 틀릴 리 없었다. 그놈. 잡혔구나.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어머니? 맞아요. 저 얼굴 똑똑히 기억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리나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매화야, 뉴스 봤어? 그놈 잡혔대. 이번에는 마케팅 이사 한서연을 잘못 건드렸나 봐. 그분이 아주 강단 있게 바로 경찰에 신고했대. 그래서 잡힌 거야. 나는 기사를 계속 보면서 희미하게 웃었다. 인생사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진짜구나. 리나야. 나는 휴대폰을 시어머니께 돌려드렸다. 어머니는 여전히 사진을 뚫어져라 보고 계셨다.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어머니도 말이 없으셨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훨씬 가벼워 보였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았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서 공포가 아닌 한 줄기 평온을 보았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황민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으셨다. 예전처럼 나를 피하지도 않으셨다. 하지만 우리 둘 사이의 침묵은 여전히 채우기 어려운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내가 막 빨래를 다 개었을 때 방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서 계셨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들고 계셨다. 베이지색 니트를 입으신 어머니는 조금 어색해 보였다. 매화야, 갈비탕 좀 끓였다. 먹어보렴. 날도 추운데 뜨끈한 거 먹고 몸 좀 녹여. 애들도 아래층에서 먹고 있단다. 어머니는 말하며 내 쪽으로 뚝배기를 내미셨다. 나는 조금 놀랐다. 시어머니가 나를 위해 무언가 요리해 주신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다. 나는 뚝배기를 받아들며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가 끓이셨어요? 어머니가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좋아하는 음식들 좀 배워보고 있단다. 이제 애들도 많이 컸으니 네가 다시 일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렴. 집안일은 내가 맡아서 할 테니.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피어올랐지만 나는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굳이 그렇게 바뀌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침대 끝에 걸터 앉으셨다. 아니, 내가 바뀌어야지. 너를 그 고생 속으로 밀어넣은 게 바로 나잖니.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그놈 손에서 며칠이나 버텼을지 모르겠다. 어머니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진심을 담아 말씀하셨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거만함이나 권위가 아닌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한 어머니의 진심을 느꼈다. 또 다른 어느 날 오후 내가 아이들을 학원에서 데리고 막 집에 돌아왔을 때였다. 가방을 내려놓으니 관우가 부엌에 앉아 있었다. TV도 휴대폰도 없이 식어버린 찻잔을 든 채 창밖을 보며 나를 기다리는 듯했다. 내가 물을 마시러 부엌에 들어서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매화야, 아직도 나한테 화 많이 났어?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대답했다. 오빠는 어떨 것 같아요? 관우가 한숨을 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당신이 가장 필요할 때 난 다른 사람 편을 들었지. 나는 맞은편에 앉았다. 목소리는 평온했다. 괜찮아요. 이제 나 자신을 지키는 데 익숙해졌으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내가 바로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시간을 좀 줘. 요즘 경영 수업 듣고 있어. 진짜 내 실력으로 일어서서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웃지도 외면하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빠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법을 배우길 바랄 뿐이에요. 그거면 됐어요. 관우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다. 매일 당신한테 배우고 있어. 그것은 변명이 아닌 시작을 알리는 말이었다. 늦었지만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나았다. 이제와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여전히 목이 맨다.
그놈은 내가 손 쓸 필요도 없이 붙잡혔다. 인과응보가 내 몫을 대신해 주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우리는 결코 완벽한 가족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적어도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